탈북을 결심하게 됐던 거는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들도 오면은 되게 멀끔하고 선크림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 바르고 머리에도 막 무슨 뭐 이런 것도 잘 꾸미고 하니까 진짜 남남북녀라고 하더니 한국 남자들이 되게 잘생긴 분들도 많고 그 외모도 잘 가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남한에 가게 되면 뭐 진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값이나 이런 게 너무 싸서 놀랐어요. 처음에 탈북민들 혜택이 좋으니까 병원비나 약값이 엄청 싸더라고요. 처음 탈북을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됐던 거는 사실 뭐 과정이 진짜 많았지만 이거를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오기 전까지 그 과정도 이제 많이 힘들었었고 탈출을 하고 나서도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아직도 탈북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탈북 이야기를 하면은 잘 기억도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못 했어요. 살짝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 같은데도 제가 뭔 말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막 놀이동산도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놀이동산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때 어떻게 탈북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진짜 뭘 알고 시도를 했다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무섭고 힘들었던 탈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던 과정에 한국 손님 이제 자주 오시던 식당에 자주 오시던 한국 손님과 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좀 서로 이제 애타게 그냥 눈으로 그냥 애타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가고 주고받고 하다가 거의 한 그러한 과정이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탈북하겠다.' 이런 생각도 못 했었고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너무 잘 챙겨 주고 그러니까 '아 탈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북에 계시는 또 부모님 생각도 너무 커서 이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서빙하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냥 홀에서 한국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손님들을 받지 않고 그랬었다면 제가 있던 데는 동남아다 보니까 한국 손님들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나갔을 때부터 느꼈던 게 북한에서는 진짜 괴뢰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나가 보니까 진짜 가식도 아니고 이 식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년인가 4 년인가 일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보잖아요. 제가 남한 사람이라 하는 거를 이제 다시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이제 정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 캄보디아를 떠나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손님 친하게 지내던 한국 손님들과 떨어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감안하고 내가 북한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나가게 되면은 탈출하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생각을 하자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점점 그걸로 해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식당에서 그렇게 남편이랑 좀 같이 가깝게 지내고 그러다가 또 남편도 자주 식당에 오니까 제가 이제 담당으로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잘 챙겨 주고 하니까 뭔가 북한에 가서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매너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잘 챙겨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북한에 가서 살지?'라는 생각도 했고 그 챙겨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의 남편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막 아빠 생각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내가 진짜 결혼하게 된다면 진짜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부모님 생각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좀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귀담아 듣고 했던 게 좀 제가 탈출을 해도 이렇게 북한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그러지 말고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한테 평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평양에 돌아가게 되면 나 꺼내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너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거지 않나?" 해서 제가 "아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 평양으로 돌아가겠다. 어떻게든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돌아갈 테니까 뭐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랑 나를 이렇게 탈출을 시켜 달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평양에 돌아가는 게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4 년을 딱 일을 했는데 저희는 원래 사실 비자가 3 년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일하고 북한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비자를 더 연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사장이 비자를 제거 3 년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저는 그 식당에서 6 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일했으니까 2 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식당 입장에서는 제가 일도 잘하고 매출도 잘 올리고 하니까 저를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평양에 가겠다고 졸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가겠다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의 사장한테 제가 "저 무조건 가겠다. 평양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사장이 저한테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진짜 수단과 방법을 해서 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평양에 가겠다. 나 아파서 일은 못 하겠다." 제가 완강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얘가 뭔가 탈북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단골 손님들도 많아. 근데 얘가 계속 평양에 돌아간대. 어 사장이 봤을 때는 지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출도 잘 올리고 하니까 보너스까지 받았거든요. 사장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보너스도 받고 누구보다 지금 식당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저한테 그때 이유를 대래요. 그래서 제가 "너 왜 평양에 돌아가겠다고 하냐? 이유를 대봐라." 그래서 제가 "뭐 아파서 그런다." 하니까 사장이 "아픈 거는 다 아프다. 애들도 데려와 가지고 너 어디 아프냐?" 하면 "다 아프다." 뭐 자기 다리를 봐라. 사장이 다리도 안 좋았거든요. "나는 수술한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난 간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다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프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이유를 하나만 더 대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 사실 북한에 계시는 아빠도 너무 보고 싶다. 이번에 인편으로 아빠 편지가 오지 않았는데 아빠가 너무 그립다. 그리고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된다. 나이도 드셨고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장이 그거를 구실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냥 그럼 너 이거를 그냥 너 이유로 만들어 줄게. 그럼 이 이유로 너는 그럼 평양에 애들에게 같이 일하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14 일을 시간을 줄 테니까 휴가를 다녀와." 이렇게 저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그 왕복비를 저한테 식당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휴가를 갔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식당이 2002 년에 생겼는데 2002 년부터 그 2018 년까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최초로 사장이 혜택을 줘서 나름 평양에 갔죠. 평양에 가서 저는 그때 다시 캄보디아 안 나오려고 했어요.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은 남편이 연락이 오면은 준비를 해서 '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평양에 가 보니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폐쇄적이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양에 있을 때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두 번인가 닿았는데 그 브로커가 평양이다 보니까 너무 떨리니까 저한테 두 번을 연락하고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4 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14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14일 안에 캄보디아를 나가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캄보디아 다시 나가는 거를 놓치게 되면은 저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남편이랑 연락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눈빛이 거의 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안 좋게 바라보셨어요. 제가 식당에 이제 자주 오는 손님이랑 제가 좀 친하게 지낸다 하니까 아빠도 되게 표정이 굳으셨고 되게 긴장을 하셨고 '아 우리 아이가 저 해외 나갔다 하더니 해외 물을 단단히 먹었구나. 황색 바람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저를 되게 안 좋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고 아빠가 "너 자주 식당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자주 보러 오는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해서 북한은 이제 또 한국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엄청 크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너 보러 자주 오냐?" 그래서 그런다." 하니까 아빠가 그중에
제일 가깝게 오는 사람 생년월일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그냥 거짓말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거 가지고 어디 미신 점쟁이한테 갔다가 오시더니 그다음 날에 "야 너 안 돼.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아빠가 엄청 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았다. 아 알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가자는 얘기 이런 거를 상상도 한마디도 못 하고, 왜냐면 또 평양에서 또 부모님 나름은 그 또 되게 평양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이고, 그 세뇌를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가서 설득을 해서 가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14일 동안 휴가를 마치고 나부터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먼저 탈출을 해서 부모님을 나중에 모시고 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휴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엄마 손잡고 그때 엄마한테 엄마 이제 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또 아파트도 사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손잡고 "엄마 나 이제 그냥 이제 여력도 생겼기 때문에 돈 쪼끔만 더 벌어와서 엄마랑 너무 이제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고. 나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까 내가 다 보답할 테니까 쪼금만 기다려라." 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떠났죠. 그래서 캄보디아 떠나서 거기서 한 달 만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만에 제가 또 급하게 또 탈출하게 됐던 거는, 일단 평양에 갔다가 오니까 식당에서 저를 엄청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친밀하게 지금의 남편이랑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도 어떻게 탈출을 시킬지 이거를 좀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거기에 사업하던 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저를 이제 엄청 감시도 하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뭔가 감시당하다가 버입을 끌려서 북한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양에 다시 들어갔던 친구들은 재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다시 내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장이 백이 있다 보니까 그 백으로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촉이 왔죠. '아 나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은 뭔가 큰일 나겠다.' 뭔가 저 형이 뭔가 북한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촉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제가 이렇게 서밍하고 다니면은 옆에다가 종업원들 한 3명 정도 붙였다면은 평양에 다녀온 다음에는 한 6 명을 저한테 감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아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때다 싶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의 남편한테 "나 나가고 싶다. 지금 탈출하고 싶다."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방법은 없으면서 그냥 그때 제가 나가겠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나가자고. 지금 나가게 되면은 방법이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때 이제 또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붕에서 3 층에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서 떨어져서 이제 2 층에 막 이런 철조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막 거의 뚫고 그 1 층에 2 층에서 또 1 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또 너무 높아서 떨어지지 못하고 이제 난간 같은 데 이제 매달려 있었죠. 그때 이제 남편이 확 달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이제 차에서.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막 받아 가지고 차에 태워서 같이 국경으로 달렸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문도 있는데 왜 지붕으로 떨어졌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문에는 그냥 다 문을 다 닫아 놔요. 못 나가게 닫아 놓고 거기 또 감시도 하고 군인이 있어요. 현지 군인이 감시를 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3층 그때 지붕이 다행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탈출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2 층에 떨어져서 진짜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높고 너무 아찔해서. 근데 그냥 2 층에 딱 지붕에 떨어지니까 그다음엔 선택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 층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나 이제 잡히겠다.' 잡히게 되면은 그냥 거의 반병신이 돼서 북한에 끌려갈 거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층으로 간신히 이제 또 탈출을 해 가지고 국경으로 달렸죠. 한국에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남남북녀라고 해서 이제 좀 한국의 여자들에 대한 그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이미지가 좀 딱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한국에는 예쁜 여자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한국 남자들도 오면은 되게 멀끔하고 되게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 바르고 머리에도 막 무슨 뭐 이런 것도 잘 꾸미고 하니까, 진짜 남남북녀라고 하더니 좀 한국 남자들이 되게 좀 외모도 그렇고 되게 잘생긴 분들도 많고 그 외모도 잘 가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는 예쁜 여자가 없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거야.'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비행기 탔을 때만 해도 그냥 스튜어디스 분들이 되게 예쁘시길래 '아 여기는 그냥 비행기니까 예쁘신가 보다.' 생각하고 나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대구에 가서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대구에 예쁜 여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남북녀 이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싶었어요. 그래서 남남이라고 해서 다 잘생긴 건 아닌 것 같고 네 한국에도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떠도는 소문과 실제 남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일단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너무 싸서 놀랐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에서는 야 뭐 해외 나가게 되면은 뭐 치료도 못 받고 일단 북한은 병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데 가게 되면은 뭐 초음파도 뭐 할 수 있고 이제 약도 있는 병원도 있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돈을 주고 하거나 그리고 뭐 링거 하나 맞으려도 진짜 다 야매로 돈 주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 해외에서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비싸고 남한에 가게 되면은 뭐 진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해외에서 경험했을 때도 캄보디아도 그렇고 병원비가 진짜 비쌌어요. 거기는 보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때 제가 위내시경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막 위내시경 $500 이상을 주고 위내시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북한에서 교육했던 게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탈출해서도 라오스나 태국 거쳐서 왔는데 그때도 이제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해외가 그렇게 비싸다.' 하더니 진짜구나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 가서 약값이나 이런 게 너무 싸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쌀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그때 의료급여 이런 게 되게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탈북민들 혜택이 좋으니까 그런 의료 그런 병원비나 약값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는 없고 그냥 약값이 엄청 싼 거죠, 약국에 가서 약 탈 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와 이게 진짜 해외는 그렇다 치고 이 한국은 되게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되게 놀랐죠. 그게 좀 북한이 가르친 거랑 되게 너무 달라서 '야 이게 북한이 가르치는 게 진짜 다 다르구나.' 생각도 했고 진짜 실제로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정말 그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도 막 김정일이 막 태어난 곳 이런 거랑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다 뻥치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김정일 뭐 태어난 고향도 다 다르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축구 경기나 막 이런 거 하고 하면 사람들이 TV에 막 옷 입고 막 응원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야 여기서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TV 앞에서 막 어느'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뭐 어느 팀이면 뭐 그 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옷 입고 응원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놀랐어요. 북한은 막 강제로 그런 거 "응원을 나가라." 그래도 막 강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뭐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뭐 "순환 비행장으로 해서 이제 평양시로 들어온다." 평양시민들 싹 다 나가서 응원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끌려나갈 때는 진짜 강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들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막 새벽이면 새벽까지 그거 막 보고 치킨 뜯으면서 먹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는 옛날에 비해 떨어진 상태인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요. 네. 김정일 정권 때도 많이 떨어졌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도 거의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김정일 시대만큼이라도 보면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김일성 때 받았던 그런 배급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김일성이 그 집권을 했을 때 뭐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때는 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김정일 정부까지는 쪼끔 유지가 됐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서는 거의 뭐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 내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열심히 내가 살아서 뭐 불법을 하든 뭐 시장에 나가서 뭐 장사를 하든 계란을 팔든 뭘 팔든 그렇게 해서만이 내 가족의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북한 정부에 대한 당국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배급도 안 주고 그리고 저도 막 2012 년도에 그 아리랑 대집단 체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돈 주고 빠질 수 있었는데 참여했던 이유가 김정은이가 2012 년에 아리랑 대집단 체조 거기 행사에 나온대요. "야 이번에 2012년 뭐 김일성 탄생 100 주년이니까 김정은이가 나온다. 야 이번에 뭐 올해 아리랑 대집단 체조가 마지막이다. 김정은이가 나온다." 딱 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와 김정은이가 나오니까 뭐 엄청난 걸 선물을 줄 거야.'
생각하고 던지고 빠질 수 있는 것도 제가 1년 동안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카트 펼치는 거 카드 섹션 그거 제가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김정은이가 진짜 나왔어요. 김정은이 나와서 막 뭐 "영광스럽다." 했는데 보통 이제 김정일 때만 해도 그 김정일이가 아리랑 대십단 제조 나오고 하면은 사탕 과자라도 줬어요. 사탕 과자 뭐 그전에는 뭐 한 2000 년대 초반대는 뭐 TV도 주고 다리미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2012 년에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뭐 그런 "원수님 모셨다. 장군님 모셨다." 하면은 혜택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제가 김정은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배급은 아예 거의 싹 다 끊겼어요. 거의 배급 김정일 땐 그래도 배급소에 가게 되면은 뭐 쌀 3-4 킬로라도 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들어서니까 1 킬로도 없는 거죠. 저희 집에 쌀 1 킬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당국에 대한 그런 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말로는 꺼내지 않죠.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뭐 처형당할 수도 있고 진짜 정치범 수용소 끌려갈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도 앞에서는 그냥 막 서로 뭐 충성심 있고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뭐 "야 김일성이 뭐 우리 원수님 뭐 장군님." 이러면은 "쟤 머리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쟤 좀 머리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 김일성 해고라고." 읽어 보니까 "야 쟤 머리가 잘못됐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신사임당에 제가 또 출연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또 김소아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의 활동과 행보를 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